이제 메이어의 모형입니다. 그쵸? 메이어의 모형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와이카트를 이제 넘어서서 메이어 모형인데, 메이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 유아, 교구,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사, 아동, 뭐 유아 같은 얘기죠. 교사, 유아, 교구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과정의 모형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해석을 제가 써놨죠, 그쵸?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많은 게 이제 언어 교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 제일 많은 게 언어 교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발달 모형, 여기서는 아동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제일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인지 모형에서는 아동과 교구의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설명할 것이고, 지금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정도는, 그죠? 언어 교수 모형이 가장 높아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유아의 상호작용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언어인지 모형이에요. 언어인지 모형은, 이제 피아제, 그 이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객관주의적인 그런 면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조금 이따 보시고요. 어쨌든 가장 높은 언어 교수 모형이 가장 높은 이런 방식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방식은 언어 교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발달 모형, 여기서는 아동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각인지 모형, 이런 경우는 유아가 교구를 통한 학습을 하는 거죠. 감각인지 모형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아동 발달 모형이 있어요. 아동 발달 모형. 아까는 아동 발달 모형은 아동과 아동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았었죠. 그렇죠? 자, 아동 발달 모형은 주로 어디에 입각해 있습니까? 성숙주의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숙주의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와이카트 분류 중에서는 아동 중심 교육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뭡니까?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게젤, 뭐 이런 사람이 프로이드, 게젤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발달 단계, 성숙의 단계에 맞는 그런 어떤 도움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발달 단계에 맞는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성, 정서적 발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에릭슨을 볼 때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하면 교사가 의도한 학습 내용보다는, 그쵸, 유아의 직접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그쵸, 유아가 이제 같은 또래 유아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인지적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 영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아들이 같이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발달하게 되는 거. 발달 단계에 맞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모형을 추구하고 있는 거. 이것이 아동 발달 모형이고 아동 중심 교육과정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어인지 모형입니다. 언어인지 모형. 다음에 언어인지 모형은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하고 인지적 발달의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구성주의적인 접근에 기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이제 비고치키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적인 접근에 기초하긴 합니다. 와이키트로 볼 때는 개방체제 교육과정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구와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중시하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사가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계획하고 주도해요. 그래서 환경도 교사가 만들어줍니다. 유아한테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대신에 그죠? 유아가 능동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유아에게 맞는 유아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인지 모형이에요. 완전히 열린 모형은 아니죠, 사실은. 완전히 열린 모형은 아닌 게, 왜냐하면 피아제는 비거치키엔 좀 못 미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주의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하루 일과를 이제 교사가 주도하는 거죠. 교사가 주도해서 여기는 이제 교구와 유아와 교사 간의 모든 그런 관계성을 굉장히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교수 모형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봤지만은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모형이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유아, 그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아, 이런 데 이제 적합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된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행동주의적인 접근법에 기초해서, 그죠? 굉장히 계획된 교육과정, 와이카티의 분류 중에서는 계획된 교육과정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교사의 지시적 교수, 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어 교수 모형이고, 그다음에 감각 인지 모형을 생각할 때는 몬테소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몬테소리 교구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 같은 경우에 감각 훈련, 실생활 훈련 이런 거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몬테소리 제가 너무 개론반에서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려니까 좀 그쵸? 어쨌든 우리 몬테소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몬테소리 유치원 지금 이제 많지는 않죠, 몬테소리 유치원이. 몬테소리 같은 경우에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볼 때는 몬테소리나 몬테소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죠. 어느 정도 계획된 교육 과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아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사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그런 교육 과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몬테소리 유치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지금의 어떤 구성주의적인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감각 인지 모형 이런 데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유아의 감각 훈련, 실생활 습관 훈련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아의 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몬테소리 유치원. 제가 이제 설명을 자꾸 생략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론반부터 수강하신 선생님 또 들으면 좋으시죠, 뭐. 뭐냐 하면은, 그죠. 교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유아에게 맞게 다. 그쵸. 실생활이 가능하게끔. 마치 성인들이 실생활을 하는 것처럼 유아들도 굉장히 품위 있는 실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 공간을 교구처럼, 그죠. 유아한테 맞게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실생활 습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아 발달을 단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맞는 단계에 맞는 어떤 환경을 구성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가 교구를 직접 사용해요. 선생님이 그 몬테소리 교실에서 선생님 안 보이잖아요. 유아가 다 자기 어떤 생활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스스로 알아서 짜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계획적이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와 교구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사와 유아 간의 그런 관계는 아까 이제 봤던 그런 언어 교수 모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각인지 모형,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교사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몬테소리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구를 따로 더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빗셀의 모형이에요. 빗셀의 모형도 제가 이렇게 이제 한 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 빗셀 모형 한번 보시면 주로 이제 교육 목적, 교수 방법,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모형을 나누었습니다. 밑에부터 먼저 좀 설명부터 좀 보실게요. 허용적 심화 모형이 있습니다. 자, 허용적 심화 모형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 보시면 좀 중류계층의 아이들, 그렇죠? 중류계층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인적인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유아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들에게 풍부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허용적 심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허용적 심화 모형은 어떤 거예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유아 중심적인 것은 좀 아닌 거죠. 굉장히 유아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통제하는 그런 교육과정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인지 모형이 있죠. 자, 구조적 인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유아의 그런 전인적 성장 발달을 추구하긴 하지만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보다는 그죠? 학습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 언어 발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 인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어가 학습 과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적인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전에 결정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적으로 이렇게 계열화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선생님들이 활동 시간에 직접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 시간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이게 우리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해 왔잖아요. 구조적 인지 모형, 그렇죠? 그렇게 억압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놀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지적인 영역을 확장해 가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이에요. 진짜 내심, 목표, 목적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학습 과정에서의 적성과 태도, 언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놀이를 활용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유아가 스스로 놀면서 터득하는 그런 교육 과정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 인지 모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정보 모형입니다. 자, 구조적 정보 모형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의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구조적이라는 거죠. 구조적이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인지 모형보다 이제 조금 더 교사 중심적인 거예요. 이것은 훨씬 더 교사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하고 구조적인 인지 모형보다 훨씬 더 구조화된 유아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그런 학문적인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교사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학교를 비판하긴 했지만 구조화 정도는 굉장히 높은 모델이 구조적 정보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환경 모형. 자, 구조적 환경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보화 사회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 모형. 자, 우리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환경을 만들면 유아들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교사는 유아들의 학습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과 교구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환경과 교구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놀이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짤 때 그렇죠? 놀이의 스펙트럼을 짜잖아요. 계획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발현적까지, 발현에서 시작해서 계획대로 이르기까지 이렇게 교육 과정을 짜는데 그때 이제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유아들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스스로 교구들을 수정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해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잇감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구조화가 덜 된 놀잇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와 교구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제 반면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유아들이 자신의 흥미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교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많은 그런 교구들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환경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교육 과정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 한번 정리를 다시 하시면 자, 빗셀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수 목적, 교수 방법, 구조화의 정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허용적 심화, 구조적 인지, 구조적 정보, 구조적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허용적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교수 방법이 아동의 요구에 교사가 반응하는 거예요. 허용적 심화, 좀 이렇게 아동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 바라긴 하지만은 이게 전폭적으로
유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허용적이지만 좀 심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는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구조적 인지 모형입니다. 구조적 인지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과 관련된 태도와 성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교사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인지 모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적 정보 모형은 교사의 지식에 의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인지 모형보다는 이제 구조화가 조금 덜 된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환경 모형은 이것보다도 더 이제 구조화의 정도가 중간 정도 되는, 구조화가 이제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뭐를 애들한테 인지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해 놓고 유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빗세레 모형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 과정의 모형을 목적, 교수 방법,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나누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은 구조적 환경 모형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랭킹과 켈리의 모형입니다. 브랭킹과 켈리의 모형. 자, 브랭킹과 켈리의 모형.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원예적 모형입니다. 원예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굉장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유래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 개입하는 거, 유아교육의 개입이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서 개화이론 뭐예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대로 꽃이 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신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숙이론 이런 것처럼 점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맞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원예적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초창기의 어떤 비형식적인 가정교육 뭐 이런 것을 원예적 모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프레벨식 유치원, 몬테소리 프로그램,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프레벨 유치원하고 몬테소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거였긴 하죠.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아 중심 프로그램이고 유아 중심 유치원이긴 했는데 프레벨도 그렇고 몬테소리도 그렇고 계획된, 그죠? 굉장히 계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놀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많이 들어요. 프레벨 유치원하고 몬테소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유아 중심의 그런 어떤 놀이를 전폭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선택 활동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프레벨이나 몬테소리도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예적 모형.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유치원을 누가 다녔어요? 지금은 다 다니잖아요. 근데 그 초창기에는 특권층 자녀를 위한 전통적인 어떤 유치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아 중심, 뭐 아동 중심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이제 놀리고 뭐 이렇게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방향이 있죠, 분명히 이때는. 그래서 유아들을 이제 유아 교육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그죠. 원래 이제 계급에 따라서 원래 타고난 대로 이렇게 소질이나 이런 것들이 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 개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원예적 모형입니다. 지금은 별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렇죠? 원예적 모형. 그다음에 이제 교육공학적 모형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죠? 도구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한 줄 밀렸나 봐요. 그렇죠? 이 경우에 이제 교육의 성패는 교사가 설정한 교수 목표에 해당하는 외현적 행동, 타일러처럼 도착점 행동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 교육공학적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죠. 계획된 인간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타일러, 뭐 보비트, 블룸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행동주의에 입각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이 아까 봤던 비스타 프로그램, 행동 분석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는 거죠?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기저 공부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거하고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기저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발달적 모형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아마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 공부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빗셀의 모형부터 메이어까지는 공부를 다 하셨을 것이고, 빗셀은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죠? 브랭킨, 켈리 여기서부터는 정말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빗셀 같은 경우에 구조적 환경 모형에 우리는 근거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랭킨과 켈리의 모형, 자, 여기서는 발달적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발달적 모형에 근거하고 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의 모형 이런 것들도, 유아교육과정의 모형이나 교육과정 모형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과연 어떤 교육과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나 이거를 조금 눈여겨봐야 또 이해가 잘 됩니다. 개정 누리과정이. 자, 발달적 모형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을 인생의 기초교육으로 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아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유아 시기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장기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유아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을 디스타 프로그램처럼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행동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이들은 그냥 놀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발달적 모형에 입각해 있습니다. 발달적 모형을 좀 더 보시면 발달적 모형의 기반, 피아제나 피터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피아제는 아시는데 피터즈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유아교육과정 책에 피터즈 이름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피터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 그 자체의 인간을, 그쵸, 굉장히 잘 인간답게 발현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본질적 가치를 잘 공부함으로 해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글씨를 잘 배운다라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놀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제와 피터즈는 뭐 거의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래의 유아교육학자들과는 달리 어떻게 봤어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교육과정,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놀이죠. 뭐 유아의 발달적 특성, 유아 때 놀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달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너무 억지로 막 불러 앉혀놓고 공부 가리키고, 사교육 같은 경우에 사교육의 문제, 유아 사교육의 문제 이런 데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유아들을 붙들어 놓고 공부시키고 집중 시간이 짧은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아제와 피터즈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발달에 맞게끔, 발달 단계에 맞게끔 유아 발달의 특성을, 그죠?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좀 헷갈리실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교육의 목적이 장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게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피터즈와 피아제가 있었고 아이즈너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보시면, 그죠? 아이즈너는 교육 목표를 도구적 목표와 표현적 목표로 구분하고, 유아교육이 그동안 너무나 행동주의적인 도구적 목표에 충실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적 결과, 표현적 목표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표현적 목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육적 만남, 선생님과의 교육적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감시관을 가진, 그죠? 마치 학생을, 유아를 평가하실 때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피카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적 만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감시관을 통해서 이 유아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적 감시관을 통해서 유아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행동적인 목표는 안 돼요. 얘는 70점, 얘는 80점, 교육 목표 달성했음, 못했음, 뭐 이것까지만 볼 수 있는 게 도구적 목표, 행동적 목표인데 우리가 이제 놀이를 통해서 민감한 관찰자로 유아들을 봐나가면 그냥 그저 낙서하고 휙 집어던지고 간 건데 선생님이 보니까 아 얘는 지금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뭐에 관심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낙서한 것만 봐도 사실은 잘 분석하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따가 제가 그 사례를 이렇게 뒤에 좀 넣어놨는데 어떤 이제 유아가 그죠? 얘가 계속 뭐 이렇게 낙서를 막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낙서를 해놓은 거를 보면서 선생님이 얘가 휙휙 버리고 간 거를 며칠 동안 버리고 간 낙서들을 이렇게 모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낙서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도형의 사이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형의 사이즈.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고 훨씬 이제 불규칙하게 해놨는데, 보니까 얘가, 이 도형이라는 거하고 크기의 분류에 관심이 있구나. 선생님이 이제 그걸 알아차린 거죠. 그렇죠? 그거에 맞게끔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열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적인 평가, 뭐 이런 거 갖고는 사실 좀 어려워요. 중거지향 검사 이런 거 갖고는 어렵고,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감시관을 가지고 이 유아를 좀 민감하게 관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교육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동이 작업하는 장면,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 그죠? 그들이 참여하는 학습 과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유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해야만 되게끔 우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봤냐 하면요. 브랭킨과 켈리의 모형을 봤어요. 브랭킨과 켈리는 세 가지 모형을 얘기했어요. 원예적, 교육공학적, 발달적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발달적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와 메이어의 모형이에요. 콜버그와 메이어의 모형 같은 경우 이제 비교적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교육의 이념을, 유아교육과정의 이념을 낭만주의, 문화전승주의, 진보주의로 구성했어요. 낭만주의, 문화전승주의, 진보주의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낭만주의는 뭐 자연주의죠, 한마디로. 루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유아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잘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유아의 성장은 그죠? 내면적인 어떤 요소들이 발현적 교육과정하고 헷갈리시면 또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가만 놔두면 그죠? 자연스럽게 놔두면 유아의 성장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놔두면 얘가 꽃 피운다. 개화이론, 스스로 꽃 피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낭만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자, 문화전승주의는 뭐예요? 문화전승주의는 마치 교과중심 교육학에서처럼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인지 문화적인 지식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유아들이 발달된다. 유아들 어려서부터 불러다가 이제 공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에는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에요. 진보주의하고 이제 낭만주의 이 정도가 이제 지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듀이, 경험 중심의 경험주의적인 그런 듀이의 그런 생각이에요. 듀이하고 피아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보주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강조합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렇죠? 비고치키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듀이 같은 경우에, 듀이나 피아제 같은 경우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한층 더 나간 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그 비고치키의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유아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발달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바꿀 때 많은 디스커션한 자료집 제가 계속 많이 보면서 자료를 만들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만든 이 자료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피아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아제, 비고츠키, 아이즈너 뭐 이런 사람들 이론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아들의 어떤 발달을 추구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 하면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놀이를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유아와 유아 간에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유아와 교사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 그죠? 근데 교사가 이제 막 그냥 막 급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이죠. 사회적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뭘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2019 개정 놀이과정의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콜버그와 메이어의 모형은 크게 교육 이념을 일단 세 가지로 봤어요. 낭만, 문화 전승, 진보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성숙론적, 환경론적, 상호작용론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해놓은 표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성숙론적 유아교육과정 이거는 이제 자연주의적인 관점이죠. 아까 봤던 낭만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성숙론적 유아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루소, 게젤, 프로이드 등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어떤 개방 프로그램 유아가 자유롭게 아동 중심적으로 활동하게 두면 유아들이 스스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론적인 유아교육과정은 교육공학적인 입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유아의 어떤 외재적 동기, 예측 가능성 이런 거에 강조점을 두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계획된 교육과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타 프로그램 이런 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론적 유아교육과정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어떤 개정 놀이과정의 이론적 배경이다, 이론적 기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론적인 유아교육과정은 프레벨, 피아제, 듀이 뭐 이런 사람들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뭐 와이카트 이런 사람의 이론도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2019 개정 놀이과정의 근거들이 이제 거기다 들어있는 거죠. 상호작용론적 유아교육과정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 것이 카미드브리스, 하이스코프 이런 방법, 구성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 개정 놀이과정의 이론적 기조 중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과정의 핵심을 무엇으로 놓는 겁니까? 놀이로. 교육과정의 핵심은 놀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죠. 유아교육과정의 핵심은 놀이이다 이렇게 보면서 발달과 놀이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이 놀면서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적인 놀이로는 불가능하다.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어떤 놀이를 제공해야 되고 그것은 지시적 놀이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시적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이입니까? 방임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거 이제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특강에서 얘기를 못한 부분들은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유아들을 놀게만 내비두고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죠? 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임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놀이 중심으로 유아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거기서는 유아가
재미있고 즐겁고 막 자발적이고 놀이가 저절로 막 강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맥락,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맥락도 어느 정도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유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놀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놀이가 일어나야 되고 실외에서도 놀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중심 놀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특강에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놀이는 재미있다 이 이상을 넘어서 가고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유능해져야 돼요. 놀이를 통해서 이 유아들의 인식의 세계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 이 이상이에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와 학교 교육의 전통을 보시면은 그죠? 학교 교육의 전통에서 진짜 마음먹고 교육을 잘했던 시기는 유아들은 전부 다 놀이를 시켰어요. 인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공부와 같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국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유아에게 놀이를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유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땐 전부 어떻게?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유아교육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놀이 중심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옛날에 공장 노동자들한테 자녀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 노동자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막 공장에 가서 일만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유치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유치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아들을 좀 교육시키는 곳에 데려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공부를 가르쳤죠. 놀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좀 유복한 집의 자녀들, 얘네들이 진짜 잘 크기를 바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던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이가 유아교육 과정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뭐 놀이의 의미 뭐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학교 교육의 전통을 봐도 그것이 증명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치원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이제는 놀이 중심으로 그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좀 손질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과정은 유아의 취약점보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얘가 이런 거 재밌어 하니까,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등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특징을 얘기하라고 할 때 정말 유아들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손꼽아집니다. 왜요? 왜 그래요? 만약에 놀이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수학 중심, 뭐 국어 중심, 언어 영역 중심, 뭐 예술 영역 중심, 신체 영역 중심 이렇게 이제 어떤 영역별로 나누어서 그 유아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 애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걔는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놀이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운영할 때는 그죠? 모든 유아가 자신에게 강점이 되는 영역 중심으로 놀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소외되는 유아가 없어요. 그런 면 때문에 형평성을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의 강점은 뭐냐면 모든 유아들에게 평등한 거예요. 형평은 평등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어떻게? 평등은 그냥 그래 너는 우수하니까 잘하는 거지. 너는 좀 우수 안 하니까 그냥 좀 소외돼도 괜찮지. 이렇게 보는 입장은 그냥 평등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똑같이 가르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형평은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약자를 조금 배려하는 입장, 좀 더 강력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지적인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유아를 할지라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측면에서 유아의 취약점보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진짜 평등을 보장하는 그런 유아교육 과정이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쭉 한 얘기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한 유아와 유능한 미래의 성인 발달을 모두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배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균형 잡힌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만들어야 돼요. 균형 잡힌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만들으셔야 유아들이 지금 재밌으니까 뭘 막 배워가기도 하지만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아교육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는 놀이의 의미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슷한 얘기 제가 특강에서 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자세히 못했어요. 그때는 왜 자세히 못했냐면 빨리 뒤에 실제로 놀이 사례들을 설명해야 돼가지고 놀이의 의미는 설명을 조금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자,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을 공부하면서 놀이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놀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놀이의 스펙트럼, 여기서도 우리가 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놀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놀이가 있고요. 요게 이제 가장 허용적인, 죄송합니다. 가장 좀 자유로운 거죠. 자발적인 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내된 놀이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조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의 지시적 놀이는 그것보다 더욱 구조화된 거예요. 자, 핵심의 놀이가 있어요. 핵심의 놀이가 있는데 계속 놀이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핵심의 놀이가 있지만 이 놀이를 또 어떻게 연결합니까? 일상생활 활동으로 이렇게 또 연결하는 거예요. 놀이도 자발적 놀이에서 안내된 놀이에서 지시적 놀이로 이렇게 순환할 수도 있어요. 흘러갈 수도 있고 일상적 활동으로, 일상생활 활동으로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생활 과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계획 활동으로 또 확장도 했다가 교사 계획 활동에서 다시 놀이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의 중심에 놀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교사 계획 활동은 주제 중심 단위, 개별적 수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 계획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부딪힌 데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면서 꽝 부딪혔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놀이. 그쵸?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층위의 지속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제가 그 놀이과정 특강할 때 이제 모델 같은 거 매뉴얼 제시해 드렸잖아요. 매뉴얼은 근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매뉴얼을 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층위를 이렇게 명심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놀이도 자발적 놀이에서 발현적 놀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교사 지시의 놀이로 갔다가 안내된 놀이로 갔다가 자연스럽게 선생님 막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일상생활 활동으로 갔다가 또 교사 계획 활동으로 왔다가 다시 안내된 놀이로 와서 자발적 놀이로 가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짜면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층의 지속적인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놀이에서 일상생활과 교사 지시 활동을 어떻게 반복하는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거는 선생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 뭐가 있습니까? 아동의 놀이를 교육과정으로 도대체 어떻게 통합할 건가? 그 다음에 영역 통합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게 사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쵸? 자, 그래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놀이의 의미, 교육과정의 중심에 놀이가 있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혹시나, 그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놀이를 도구로 생각해 왔어요. 기존에는. 그죠? 기존의 연령별 놀이과정도 놀이 중심이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단설 원감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기존에도 놀이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맨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원감 선생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점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에는 주제 중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놀이를 도구로 사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놀이를 도구로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항상 놀이로 되돌아가야 해요. 놀이로. 그렇죠? 전통적인 관점과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래서 놀이가 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편지 쓰기, 청소하기, 신발끈 묶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우기도 하잖아요.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 참여했을 때, 그죠? 사실은 아동은 주변에 있는 성인의 삶에 중요한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된 것이죠. 외부에서 정해주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사회적 규율, 절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청소하기, 신발끈 묶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칙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뭘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규율을 터득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한 그 놀이의 장점입니다. 그게 이제 유능한 유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유능한 유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규율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고 내가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배워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일상생활 활동과 교사 계획 활동에서 아동의 참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은 자신의 내적 흥미 때문에 놀이를 하는데, 그죠? 일단 성인이 어떤 과제를 부과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동이 활동하게 되고 어떤 활동을 지속해야 되고 어떤 위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정해준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그건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조절. 그죠?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해서 놀이에서 했던 거를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만약에 선생님이 신발끈 묶는 거 이런 거를 막 강제로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면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 조절에 의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놀이하다가 생활 경험하고 막 연결돼서 즐겁게 신발끈을 묶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계획 활동이 아동 발달 수준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힘들다. 교사 계획 활동을 좀 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놀이의 스펙트럼, 놀이는 연속성을 가진다.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 놀이의 스펙트럼 연속성에 대해서는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못했어요. 사실은. 자, 스펙트럼 보시면 크게 스펙트럼을 세 가지로 자발적인 놀이, 안내된 놀이, 교사의 지시적 놀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 특강을 통해서 거의 이해가 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그죠? 이제 여기가 자발적 놀이죠. 자발적 놀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아동 중심, 유아 중심이고 교사 중심이 이제 계획된 용어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교사 지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계획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써놨어요. 사례들을 좀 보시면 자 놀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스펙트럼 이렇게 쭉 스펙트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줄어들고 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놀이라고 하는 거, 자발적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현적 놀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놀이는 자기지시적, 외부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지시적이고 자발적 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적 행동, 순서가 없어요. 외부의 규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 그 사례 제가 여기다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자발적 놀이의 사례 써놓은 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영수와 지희가 그죠 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은행나무 주변을 산책하고 있어요. 산책하고 있는데 낙엽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옆에 있는 지희가 나뭇잎을 막 발로 찼어요. 근데 옆에 있는 영수는 나뭇잎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가 줍는 걸 보니까 나뭇잎을 발로 차던 지희도 나도 한번 해볼까 싶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나뭇잎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을 막 모으다 보니까는 재밌는 거죠. 색깔이 다양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지희가 이제 하나를 떨어뜨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던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이 집어갖고 확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막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와, 저건 헬리콥터야, 비행기야, 막 신나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 자발적 놀이에요. 그쵸?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놀이인 거죠. 자, 요게 이제 자발적 놀이입니다. 자, 안내된 놀이. 안내된 놀이는 뭐냐면 성인이 의도한 방식의 영향을 좀 받는 아동의 놀이가 안내된 놀이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아동들이 스스로 참여를 선택하지만, 그죠? 교사가 어느 정도 선택하게 해주고 뭔가 좀 이끌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안내된 놀이입니다. 자, 안내된 놀이 보실까요? 안내된 놀이는 또 사례. 5명의 유아가 커다란 테이블 주변에 모여가지고 넓은 바다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다 장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깃털, 조개 껍데기 이런 사물을 준비해갖고 색종이, 가위, 풀 이런 거 갖고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이는 촉감이 두드러진 재료에 풀칠을 해서 붙이는 걸 좋아하는 애고, 현빈이는 조개 껍데기를 골라서 파도 위에 붙이고 있고 이랬는데 지적 장애가 심한 세이가 그죠? 그냥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이도 조개 껍데기를 붙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빈이가 조개 껍데기를 옆에서 자꾸 붙이니까 세이는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이한테 현빈이가 조금 양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 양보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세이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빈이를 보면서 그죠? 조개 껍데기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이한테 살짝 물어보는 거죠. 세이야, 어떤 조개 껍데기 붙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조개 껍데기를 붙일 수 있게, 다음 장면은 안 써 있지만 세이가 조개 껍데기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가 이제 안내된 놀이예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지시적 놀이까지 해서 이 놀이를 조금 놀이 아직 할 게 많이 있어요. 그죠? 놀이 부분을 마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시겠습니다.